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건강의 법칙입니다. 네. 지은 씨, 앞으로 좀 곤충 좀 드셔야겠어요. 자, 아침부터 이게 무슨 얘기신가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네. UN 식량농업기구에서 얼마 전 발표한 내용인데 이 곤충이 아주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자 조리하면서 환경 오염까지 줄일 수 있어서요. 앞으로 참 중요한 식량이 될 거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메뚜기, 번데기는 많이 먹죠. 네, 저 정말 좋아합니다. 번데기 좋아하세요? 네. 저는 조금 비주얼 때문에 그렇긴 한데 네. 실제로 새똥구리, 딱정벌레 등 무려 1,900여 종의 벌레가 식용으로 쓰이고 있고요. 이를 즐겨 먹는 인구도 20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곤충의 최대 장점이요. 번식력이 뛰어나서 언제 어디서든 쉽게 키울 수가 있고 사료도 거의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는 2045년이 되면 세계 인구가 90억 명을 넘어서서 지구는 심각한 식량난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 곤충이요. 미래의 훌륭한 대체 식량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유엔의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영양분도 쇠고기와 비교해도요. 단백질, 칼슘, 철분이 무척이나 풍부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비주얼 때문에 먹기가 쉽지 않은 게 쉽지 않죠. 사실이에요. 네. 먹거나 말거나 본인의 선택이겠지만요. 그쵸. 꽤 신선한 얘기였습니다. 네. 한번 건홍 씨가 나중에 이 곤충 요리를 건강밥상에서 소개해 주시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이 아주 드는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네. 그나저나 이번 주 건강밥상은 뭔가요? 네, 이번 주 건강밥상은요. 지금 이때 알록달록 가장 예쁘다고 합니다. 거기다 영양까지 만점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록 청보리가 넘실대는 여름의 길목. 청보리의 푸르름이 절정에 달한 요즘인데요. 따뜻한 햇살의 기운을 받은 녹색 물결의 청보리밭을 보고 있으니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입니다. 정말 여기까지 시원함이 전해지네요. 네. 네, 여러분 벌써 청보리가 이만큼 자라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건강밥상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건강밥상은 바로 보석 채소라고 합니다. 생긴 것도 예쁜데다 영양까지 만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예쁘고 탐스러운 오늘의 건강밥상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건강밥상은 뭘까요? 네, 새파란 계절 우리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농작물을 찾아간 곳은 언양이었는데요. 이렇게 언뜻 봐선 오늘 건강밥상 주인공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게 토마토인가요? 네, 키가 아주 큰 푸른 잎들 사이로 수확이 한창이었는데요. 빨갛고 노란 열매가 간간히 달려있는 건 볼 수 있었는데 짜자잔, 오늘 건강밥상의 주인공은 바로 파프리카였습니다. 파프리카였군요. 파프리카가 그림책 나오는 것처럼 네. 정말 예쁘네요. 네, 색이 참 선명하죠? 네. 와, 나무가 정말. 여기. 안녕하세요. 사장님, 진짜로 이렇게 중간에서 보니까요.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파프리카가 열려 있네요. 근데 원래 이렇게 나무가 높아요? 네, 이게 한 이거는 아직 안 익은 거고, 익은 색깔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다, 그쵸? 네. 와, 진짜 중간중간에 익은 것들이 윤기가 판치르르 해서 진짜 보석같이 이렇게 열려 있네요. 네, 정말 근데 이 파프리카가 예쁘게 생긴 또 몸에 좋다면서요? 예. 어떻게 좋은가요? 이게 비타민이 풍부해서 네. 비타민과 칼슘, 철분, 인이 네.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네. 다이어트에도 좋고 그다음에 피부도 좋고 눈에도 좋고 암 예방에도 좋고 어린이 아토피에도 좋다고 얘기 다 좋네요. 들었습니다. 다. 네. 근데 이게 밑에가 먼저 익나 봐요, 그렇죠? 네, 밑에 있고 이게 보통 한 5단에서 한 6단 정도 수확하거든요. 보세요. 네, 오, 너무 직접 많이 뽑은 거 따봤어요. 아닌가요? 괜찮아요. 네, 저는 지금 그래요? 바로 가르쳐 주시니까 뭐가 좋은 네. 건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긴 해봤는데 전 다 예뻐요. 다 예쁘게 생겨가지고 어떤 게 좋은 파프리카인지 구분을 잘 못하겠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게 만졌을 때 단단하고 윤기가 잘잘 흐르고 그다음에 색깔이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나는 게 좋은 파프리카고 맛있는 파프리카입니다. 만졌을 때 모양면에서- 물렁물렁하거나 네. 그러면 맛도 없어요. 싱싱한 거. 네. 예쁜 물감을 풀어 곱게 색칠해도 이런 색이 나올까 싶은데요. 파프리카는 11월에서 7월까지가 수확 시기입니다. 지금이 딱 적기인 건데요. 과일 전체의 색상이 90% 이상 제 색깔을 나타내면 수확 시기가 됩니다.
파프리카는 중남미가 원산지로 유럽에서는 모든 고추류를 통칭해서 쓰는데요. 파프리카 하면 비타민C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피부에도 좋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C의 함량은 채소 중에서도 단연 최고인데요. 오렌지의 4배, 키위의 6배나 된다는 사실, 과육이 두꺼워서 가열을 해도 비타민C가 잘 파괴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네, 오늘은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빛깔이 너무나 고운 파프리카로 건강밥상을 차려볼까 합니다. 이렇게 빛깔이 다양한 만큼 맛 또한 다양하다면서요? 특히 빨강색은 단맛이 강하고 네. 노란색은 시원한 맛이 강하면서 약간 알싸한 맛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 다양한 맛들, 단맛도 나고 시원한 맛도 나는 이 파프리카로 오늘 어떤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 네, 파프리카를 이용을 해서 파프리카 닭가슴살 냉채와 파프리카 새우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재료가 되는 닭가슴살은 삶고 각종 채소들은 채 썰어 살짝 데쳐놓는데요. 채소는 집에 있는 것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기에 오늘의 주인공 알록달록 파프리카는 색깔별로 곱게 채 썰어 찬 얼음물에 담궈 놓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비롯한 설탕, 소금 등 각종 양념으로 냉채에 들어갈 상큼한 소스를 만들어 두고요. 푹 삶은 닭가슴살을 꺼내 팬에 노릇노릇하게 구운 뒤 결대로 찢어 먹기 좋게 합니다. 지금 침 꿀꺽 삼키시는 분들 많으시죠? 찔리네요. 방금 막 삼켰는데. 네, 토마토는 모양을 예쁘게 어슷썰기 한 다음 미리 장만해둔 닭가슴살과 채 썰어둔 파프리카와 채소를 함께 얹는데요. 보기에 아주 먹음직스럽게 재료들을 곱게 차례로 얹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런 다음 상큼한 소스를 뿌리면 끝! 알록달록 파프리카와 고소한 닭가슴살의 만남입니다.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고 거기다 영양까지 꽉 차 있네요. 네. 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참. 아까 재료 손질할 때 보니까요, 뭐 파프리카를 비롯해서 양파며 오이며 이런 채소들을 물에 담그시더라고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샐러드는 식감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아삭아삭한 맛을 즐겨야 되니까 얼음물이나 아니면 뭐 얼음이 없으면 냉수에 담궈서 조금 식감을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네, 지금 파프리카의 맛을 최대한 살려서 요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누구에게나 좋겠지만 특히나 뭐 이런 분들 드셨으면 더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파프리카의 특징인 육질이 부드럽고 향이 좋으면서 수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또 비타민이 많죠. 그래서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된장이나 볶음 요리에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염도를 낮출 수 있는 부분에서는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요리 파프리카 새우 샐러드를 만들어 볼게요. 네. 먼저 새우는 껍질을 제거한 뒤 싱싱함을 위해 바로 얼음물에 살짝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 칼집을 내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둡니다. 밑간을 한 새우는 밀가루, 계란, 빵가루 순으로 묻혀 튀겨내고 버터와 식용유를 비롯한 각종 양념으로 달콤한 드레싱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샐러드에 빠질 수 없는 양파, 오이 등 채소와 파프리카는 먹기 좋게 마련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튀긴 새우와 파프리카를 비롯한 각종 채소들 위에 드레싱을 뿌리면 끝! 그리 복잡하지 않은 레시피로 입안 가득 즐거움과 행복감이 넘치는 파프리카 새우 샐러드 완성입니다. 눈이 즐겁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파프리카 공부 좀 하고 갈까요? 파프리카와 피망을 헷갈려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파프리카는 피망보다 크기가 크고 과육이 더 두터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작은 사이즈의 미니 파프리카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일반 파프리카에 비해 물러지는 정도가 덜해 앙증맞은 모양새와 더불어 한층 예쁜 요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빨강, 주황, 노랑 파프리카가요 화사하게 요리로 완성이 됐습니다. 냉채와 샐러드가 있는데 진짜 제가 보석 채소란 말 다시 한 번 더 느낍니다. 보고만 있어도 막 빛이 나는 것 같은데 먹으면 더 좋겠죠. 제가 지금 맛이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신선한 이 파프리카의 맛을 저희가 느낄 수 있을지 냉채를 먼저 먹어볼까요? 샐러드를 먼저 먹어볼까요? 네, 냉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냉채요. 이 신선한 파프리카가 또 어떻게 요리로 맛있게 새롭게 탄생을 했는지 참 겨자하고 파프리카하고 잘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겨자의 그 매콤한 맛과 네. 파프리카의 그 시원하고 수분이 많기 때문에 네. 절대 뭐 매운맛이 강하다든가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드럽게 중화가 잘 됐겠네요. 예. 먹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먼저 파프리카 닭가슴살 냉채를 먹어봤는데요. 표정 보니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네, 압니다. 아삭함이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식감이 좋잖아요, 파프리카가. 아삭아삭하죠. 물이 가득해요. 네. 수분이 가득 퍼지고 이렇게 촉촉한 단맛이 납니다. 상큼하고 감정입 제대로 하셨네요. 채소는 그리고 이어서 비슷하지만 파프리카 새우 향이 샐러드도 먹어봤어요. 강하고 네. 수분이 많기 때문에 새우가 정말 굉장히 기대됩니다. 향도 네, 드레싱과. 좋으면서 머리가 시원해지는 그런 진짜요? 예, 맛을 시원해지는 네. 샐러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한 입에. 다 들어갑니다. 잘 드시네요, 네. 진짜로 완전 다른 맛이 나네요. 요 매력은 또 씹으면 씹을수록 시원해지기도 하고 아삭한 튀김하고요. 네. 아삭한 파프리카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향도 예쁜 다르고 색으로 맛도 눈이 다르고. 즐겁고 달콤한 향으로 코도 즐겁고 너무 좋아요. 특유의 아삭함으로 입도 즐거운 파프리카 요리였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침이 고입니다, 진짜. 네, 전날 파프리카 정말 많이 먹었는데요. 보기에 좋은 것이 먹기도 좋다고 하잖아요. 싱싱한 파프리카에서 퍼지는 시원한 맛이 아주 최고였습니다. 입이 뭔가 선생님 심심하네요. 근데 참 먹고 싶어요. 이렇게 샐러드 종류로 파프리카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예, 예. 근데 뭐 샐러드로도 최고긴 한데 또 다르게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잡채를 만들어 드셔도 굉장히 좋을 거고. 잡채랑 같이 예, 면이니까. 예. 제가 요즘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주스를 갈아 먹잖아요. 면과 함께. 주스. 예, 주스에 파프리카를 한 4분의 1쪽이나 2분의 1쪽 올라와서 드시면 네. 굉장히 향이 좋고 네. 굉장히 뭐 시원한 그런 기분을 즐길 수가 있고요. 네. 일단 뭐 여름철 메뉴에 접목을 시키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아삭하고 예, 예. 시원하고 달콤하고 상큼하기까지 합니다. 예, 예. 거기다가 빛깔까지 아름다운 파프리카 요리 드시고 여러분의 가족 건강 이 파프리카에게 맡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파프리카. 맛이면 맛, 영양이면 영양. 그야말로 보석 채소라 불리기 전혀 손색이 없었는데요. 알록달록 영양 만점 파프리카로 올여름 우리 가족들의 건강 상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이 보기만 해도 참 먹음직스러웠던 알록달록 영양 만점 건강밥상 잘 봤습니다. 네. 보는 내내 아주 군침이 고여 손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랬는데요. 저는 파프리카가 그 식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삭아삭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이 봄에 이 파프리카 정말 저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파프리카 공부 제대로 하셨죠? 네. 싱싱한 파프리카 고르는 방법하고요. 파프리카와 피망을 구분하는 법 등 좋은 정보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파프리카와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요리까지 잘 기억하시고 메모하셨다가요. 장 보실 때 꼭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집에서 아삭아삭한 파프리카 요리도 해보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알록달록 파프리카로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제철 채소만한 보약도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 수확기인 파프리카 많이 드시고요. 네.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박근홍 리포터 잘 봤습니다. 네. 건강의 법칙 오늘의 주제 100세 시대 건강의 필수 조건 중년의 치아 건강. 오복 중의 으뜸으로 불리는 치아. 옛날 사람들은 치아의 개수로 장수 여부를 추정했을 정도로 노년의 건강은 치아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들의 정기적인 구강검진은 6%에 불과할 정도로 낮습니다. 40세 이후가 되면 80%에서 치주 질환이 발생하고 풍치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아 중장년기의 치아 관리는 특히 중요한데요.
100세 시대 건강을 좌우하는 절대 요건, 치아 건강의 모든 것, 이상훈 치과 전문의로부터 들어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생생클리닉 시간입니다. 네. 신라시대 왕의 호칭 중에 하나인 이사금은요, 치아가 많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 삼국사기에는요, 유리왕과 탈혜왕이 서로 왕이 되기를 사양했었는데 떡을 물고 치아가 많았던 유리왕이 결국 왕이 됐다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옛날부터 치아를 많이 갖고 있으면 힘과 덕을 갖춘 인물로 여겨졌다는데요. 네. 실제로 자연 치아를 오래 잘 관리하면 건강하고 삶의 질도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생생클리닉 시간에는요, 이 중년의 치아 건강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나이가 들면 입속에서도 노화가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치주 질환, 치과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과 질환이라고 그러면 3대 질환으로 충치, 풍치, 부종요합을 들 수 있습니다. 그중에 중년층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풍치인데요. 어른들이 치아가 시리시기 때문에 치아에 바람이 들었다 그래서 풍치라고 표현을 하는 잇몸 질환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잇몸이 나빠지면 치아 뿌리가 바깥으로, 잇몸 바깥으로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치아 뿌리에 음식물이 많이 침착이 되고 그쪽 부분에 충치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씹는 면에 많이 생기는데요.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치아 뿌리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시면 대부분이 치아가 반듯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이가 들어가시게 되면서 치아를 잡고 있는 잇몸뼈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치아가 제 위치에 있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치아가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정교합도 나타날 수 있고요. 오랫동안 치아를 사용했기 때문에 치아가 많이 마모도 되고 또 금이 가든 그런 질환도 나타납니다. 네. 사실 잇몸 염증은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광고에도 나오죠. 씻고 시리고 붓고 네. 피나고 이런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보통 치과에 다들 오십니다. 오시게 되지만 이 잇몸 질환이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잇몸이 약간 간질간질한다든지 아니면 양치질을 해도 입안이 개운하지 않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아예 증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이라고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주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셔서 검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잇몸염증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턱뼈뿐만 아니라 치아까지 모두 잃을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 무서운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치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치석이라고 그러는 거는 잇몸 안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그다음에 침이라든지 아니면 세균이 같이 이렇게 한 겹을 갖다 치아 표면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을 치태라고 하는 그런 막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칫솔질을 하게 되면 그 막이 다 사라지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100% 모든 부분을 다 닦으실 수 없기 때문에 안 닦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태 부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 안 닦이고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게 딱딱하게 굳는 것을 치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치석은 치아 표면 안에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거기에 음식물도 잘 끼고 그다음에 세균들도 많이 침착이 돼서 그 주변에 잇몸이 부었다 말았다 부었다 말았다 하면서 잇몸뼈를 천천히 녹이게 됩니다. 그러면 시리기도 하고 피도 나고 붓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시고 있다가 나중에 치과를 방문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죠. 치아가 많이 나빠지셨네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치아를 뽑아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연 치아는 60이 넘으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늦어도 50대부터는 관리를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해주면 좋을까요? 치아를 갖다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치아를 잘 닦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 닦느냐. 저희들이 식사를 하시고 나면 드시고 난 다음에 바로 닦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닦으실 수 없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여러 번에 나눠서 닦으실 수 있는 때에는 꼭 닦아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무시기 직전에 닦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치아를 갖다가 닦으시는 방법은 여러
군대에서 배우셨겠지만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해서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닦으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몇십 년 동안 옆으로 막 닦으셨던 분들을 갖다가 그렇게 닦으시라고 그러면 제대로 다들 못 닦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기존의 방법대로 닦되 가장 정말 정성 들여 잘 닦아주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워낙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역시 네. 칫솔질을 잘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군요. 네. 아까 중년의 시기에는 치아에 금도 잘 간다고 하셨는데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치아를 갖다 오래 사용하다 보면 치아가 많이 마모가 되고요. 그다음에 금도 표면에 금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갑자기 치아를 음식을 딱 씹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아픔이 온다든지 아니면 시리지 않던 치아가 갑자기 많이 시리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치과에 바로 오셔서 검진 받는 게 좋으시고요. 네. 그런 금이라는 거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점점점 진행이 돼서 저희들이 치료를 해드려도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치과에 바로 오시고요. 평상시에 딱딱하거나 너무 질긴 음식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좀 전에 또 양치질을 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양치질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껌을 씹는다든지 뭐 구강세정제로 가글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충치 예방에 도움이 좀 될까요? 충치는 충치 세균이라는 입안의 세균이랑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 표면에 이렇게 프라그라고 그래서 치태를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치태를 갖다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거는 칫솔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껌이라든지 아니면 구강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양치질을 못했을 때 입안에 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간혹 가다가 치과에서 잇몸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잇몸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한테는 세균 수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구강세정제를 처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는 뭐 충치 같은 치과 질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과 보험 정말 많이들 네, 하시고 많이 인기가 들죠. 높은데요. 그만큼 이 치과 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도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풍치 등으로 치과를 찾는 사람들이 한 해 평균 700만 명에 넘고요. 치과보험 진료비도 1조 2천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는 치과 관련 질환을 가볍게 여겨서 방치한 탓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불편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치아 전반적인 치료를 시작한 50대 여성 환자분 만나 뵙고 왔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치아 건강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년의 대부분이 잇몸병을 앓고 있고요. 이는 충치와 더불어 한국인 10대 만성질환 중 하나라고 합니다. 50대 여성 환자, 최근 치아에 불편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전반적으로 치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분은 그 아래쪽에 2개의 치아가 없다는 주소로 내원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다른 잇몸이 아프시다든지 다른 불편감은 없으셨습니다. 근데 환자분의 그 연세가 50대 정도 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구강을 갖다 검사해 보니까 그 예전에 이렇게 보철 치료를 받았던 치아 부분에 잇몸이 전체적으로 많이 부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보철물 하셨던 것도 이제 치료 받으신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상태가 되게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치아는 32개입니다. 하지만 32개의 치아를 손상하지 않고 그대로 지니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입속 관리를 소홀히 하는 탓에 40세가 되면 2.5개, 50세에 이르면 7.5개의 치아를 잃는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치아를 잃는 속도는 점점 빨라져 80이 되면 남아있는 치아 숫자가 겨우 한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자연 치아는 60고개를 넘으면서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늦어도 50대부터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40, 50대 중년기에는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라 치아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술과 담배가 치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치석들이나 잇몸도 충치는 어릴 때는 씹는 면에 치아를 저작하는 위쪽 면에 많이 생기지만 잇몸이 이렇게 나빠짐으로 인해서 입뿌리 부분에 충치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2가지 이유 때문에 잇몸도 나빠지고 치아도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60대 정도 되시면 기존의 치과 치료를 갖다가 몇 번을 갖다가 받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보철물의 수명도 하나의 치아를 갖다가 나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치아의 수명이 반드시 나이와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아는 나이보다 생활 습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데요. 평상시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생활 습관이 어떠한가에 따라 치아의 수명은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치아를 갖다가 오랫동안 사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잇몸 질환이나 이런 중년에 나타나는 이런 치과 질환이라는 거는 초기에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오시면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치과에 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병을 갖다가 많이 키우게 되는 거고요. 많이 키우게 되면 그 치료가 커진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치아를 갖다가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신 거는 자주 치과에 내원하셔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받으셔서 현 잇몸 상태나 아니면 치아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년층의 치아 관리는 노년기의 치아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구강 상태에 따라 1, 2년에 한 번 정도 정기 검진과 치석 제거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치아 마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탄산음료, 저도 콜라를 참 좋아합니다만 치아에 치명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콜라를 먹고 나서는 반드시 바로 양치질을 해야 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탄산음료 안에 들어있는 산 성분이 치아를 갖다가 부식시키게 됩니다. 근데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과일 주스나 이온 음료나 아니면 어린이 음료에도 이런 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음료수를 드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치아에 많이 닿지 않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입안에 오래 머금고 있다든가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 드실 때는 빨대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드시고 난 다음에는 꼭 물로 입을 헹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드시고 나면 치아가 한 번은 상했기 때문에요. 바로 칫솔질 하시기보다는 한 30분 정도 있다가 칫솔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건강을 위해서 뭐 칼슘제, 철분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것이 이 건강에는 좋은데 치아 건강에는 뭐 독이다 이런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요? 잇몸 질환은 아까 치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랑 입안에 있는 침 속에 들어있는 이런 무기질 성분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 치석이 잘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중년 정도 되시면 골절이라든지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무기질 영양제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드실 때는 꼭 치석도 잘 생기니까 치아 관리에도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젊었을 때 가지런했던 치아가 중년의 나이에 들어가면서 좀 울퉁불퉁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그 정상적인 치아는 그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좀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십 년을 이걸 사용하다 보면 앞쪽으로 조금씩 치아가 이동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니 공간이 부족하니까 앞니가 삐뚤삐뚤하든지 아니면 부채살 같이 이렇게 뻗어져서 치아 사이에 공간이 많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그런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잇몸 질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잇몸뼈가 뿌리를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되게 헐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치아가 이동이 돼서 많이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중장년층에서도 교정 치료 굉장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굳이 이 중장년층이 교정 치료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크게 보면 기능적인 측면이랑 심리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기능적인 측면은 삐뚤삐뚤한 치아 같은 경우에는 그쪽 부분으로 저희가 치아 관리를 하기가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그쪽 부분을 잘 닦기 위해서는 그 치아를 갖다 가지런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동안은 치아를 갖다가 뽑고 그대로 방치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제 위치가 아닌 위치로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그 치아를 반듯하게 해서 이상적인 힘이 가도록 치아를 위치시켜주는 게 그 치아를 되게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야 뭐 요즘 워낙 대인관계에서 심리적인 부분이나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뭐 투명 교정이라든지 뭐 인비저라인이라든지 이래서 철사 같은 게 보이지 않는 그런 치료법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교정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리면 어릴수록 효과가 더 좋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중년층의 교정 치료도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교정 치료 자체는 그 중년이든 젊은 사람이든 그런 식으로 그 나이랑은 전혀 효과랑은 무관합니다. 그래서 단지 중년층 분들 같은 경우에 잇몸 질환이 있어 치아가 나쁘신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교정 치료가 조금 힘든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교정과 선생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 교정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이는 너무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노년에 자연 치아가 많이 남아 있으면 치매에 덜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즉 치아가 건강하면 치매에 안 걸린다는 말인데 신기합니다.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치아 수가 작으면 일단은 그 영양소를 섭취하기가 힘들죠. 씹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뇌로 가는 영양소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치아를 씹는다는 거는 그거 자체가 치아가 뇌에 자극을 갖다가 계속 주는데요. 치아 숫자가 줄어들수록 이런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뇌세포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치아 수가 작으면 우리가 기억을 갖다가 담당하는 뇌의 영역을 해마라고 그러는데요. 그 영역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치아가 작으면 숫자가 작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잇몸 질환이 있으실 부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혈관 안에는 뇌 속으로 나쁜 물질이 못 가도록 이렇게 거름망 같은 그런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염증이 만성 염증이 있다 보면 이 거름망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 혈관을 통해서 독성 물질이 뇌세포 쪽으로 많이 전달이 돼서 뇌세포가 많이 줄어든다는 그런 그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또 나이가 들수록 구취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입냄새가 치아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에서부터 또 나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구취는 제일 큰 원인은 잇몸 질환이나 충치가 있을 때 보통 납니다. 네. 그렇지만 중년이 넘어가다 보면 그 입안이 침이 분비가 적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복실 같은 경우에는 침의 작용이 입안에 있는 음식물이나 세균을 이렇게 씻어주는 작용도 하게 되는데 이 침이 적게 되면 그런 구취가 그것 때문에 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가 안 좋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위산이 이렇게 역류하면서 시큼한 그런 냄새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염이나 아니면 축농증이나 아니면 코감기 같이 이렇게 염증이 생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 뒤쪽으로 해서 목으로 이렇게 콧물이라든지 아니면 먼지 등이 넘어가면서 냄새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편도선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목 부분에서 세균이 많이 번식해서 그 구취를 나타나게 됩니다. 네. 네,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칫솔, 치약도 잘 골라서 써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걸 쓰면 좋을지,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칫솔은 크게 보면 칫솔 머리, 목, 그다음에 손잡이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칫솔 머리는 저 뒤쪽에 있는 치아까지 잘 닦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크면 좋지를 않고요. 자기 치아에 한 2-3개 정도의 크기가 적당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은 될 수 있으면 길어야겠죠. 그래야 저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 손잡이는 잡기 편한 게 좋습니다. 목은 보통 이렇게 치아는 그 직선이 돼 있는 게 굽어 있는 것보다는 좀 힘을 주고 닦기가 좋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칫솔 모는 그 되게 날카로움이 잇몸에 상처가 나니까 될 수 있으면 부드럽고 꼭 가늘고 그다음에 둥글고 이런 게 좋습니다. 네, 손잡이가 휘어진 게 입안 구석구석 닦아줘서 좋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군요. 네. 그럼 치약은 어떤 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까? 충치가 잘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소 치약을 갖다가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치아가 많이 시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모제가 적게 들어간 있는 그런 치약을 고르시는데 그 안쪽에는 치아를 좀 덜 시리게 하는 뭐 인산칼슘이라든지 아니면 질산칼륨 같은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치약을 고르시고요. 아, 나는 치석이 너무 많이 생긴다. 그리고 치아가 너무 지저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마모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뭐 이산화규소라든지 아니면 탄산칼슘 같은 그런 성분이 들어가는 칫솔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잇몸이 나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소금 나왔잖아요. 소금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비타민 E나 비타민 B6 같은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치약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칫솔 치약을 잘 선택하는 것이 이 치아 건강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치아 건강을 위해서 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계속 반복적인 얘기인데 그게 네. 반복적인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딱 2가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정말 잘 닦으셔야 됩니다. 잘 닦으셔야 되는데 치과에 갔더니 잇몸 상태가 안 좋네요라고 말씀을 들으셨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닦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2배, 3배의 노력을 더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닦는 시간을 더 느리든지 아니면 닦는 횟수를 갖다가 더 많이 느리든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치약은 닦고 난 것도 중요하지만 닦고 난 다음에 입을 깨끗하게 헹구는 것도 제일 중요합니다. 네. 치약 안에는 그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 성분이 입안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입안을 되게 아까 건조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건조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입냄새도 잘 생기고 치석도 잘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잘 닦으시고 잘 헹구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치과에 나오셔가지고 그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 그다음에 질환이 생겼으면 조기에 치료하고, 그다음에 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방하고, 그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치아도 노화를 겪는 만큼 중년을 지내면서 각종 치아 관련 질환들 겪는 거 당연할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정기 검진 꼭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상훈 치과 전문의 모시고요. 중년의 치아 건강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의 법칙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이 담배 속에 들어있는 니코틴이 몸에 해롭다는 건 뭐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니코틴이 음식에도 들어있답니다. 어떤 음식인지 혹시 아세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뭐 후추나 토마토에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 음식에 들어있는 니코틴은 건강, 특히 이 파킨슨병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런 효과도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즉 흡연으로 인해서 니코틴이 체내에 축적된 사람들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네, 뭐 요즘 가뜩이나 이 금연 구역이 확대되면서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이 흡연자들은 뭐 좋은 음식을 먹어도 별 효과가 없다니까 네. 건강한 선택은 딱 한 가지, 바로 금연입니다. 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교환권을, 영남뜰 오리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